네, 세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국내외 자본시장 변화와 자금 조달 전략에 관해서 이제 각각 이제 DCM과 ECM과 관련된 부분, 해외 채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약 20분간의 시간을 배정을 해서 Q&A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또 궁금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또 생기고 많이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 분의 발표자들께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에게 조금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금 이제 리스크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종류의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많은 이제 리스크 팩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워낙 이제 막 그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리스크를 다 신경 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 중에서 이번 하반기 그리고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시간을 이렇게 조금 확장을 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를 하나 정도만 딱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리스크 팩터는 뭘로 꼽으실 수 있으실지 세 분께 공통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발표 순서에 맞춰서 이남강 박사님, 유승창 전무님, 그리고 원준영 전무님의 순서로 간략하게 어떤 리스크 팩터가 가장 조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리스크 요소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기간을 내년까지로 놓고 본다면 제 생각엔 미국 재정 적자 이슈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앞두고 있어서 사실 재정 그 국채 발행 수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생각보다 재정치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에선 벌써부터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 1980년대처럼 뭐 채권 자경단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우려가 점차 심각해지면 이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일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는 유가입니다. 사실 그 하반기 금리나 기대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어떤 전망에 있어서의 근간은 이제 금리와 이제 이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많이 흔들렸던 건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 물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시기는 점점 뒤로 가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유가의 추이를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8가지 그 변동 요인 중에서 그래도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고 하면 금리 수준이 제일 뭐 포괄적인 얘기지만 금리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에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보시게 되면은 페드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의원들이 나와서 한 말씀 하는 거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폭이 크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금리 추세를 잘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께 어떤 리스크 요소가 가장 우려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려봤는데, 세 분께서는 살짝 다른 대답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유승창 전무님께서는 미국 재정 적자에 죄송합니다. 먼저 이남강 박사님께서는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유승창 전무님께서는 유가가 가장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준영 전문님께서는 역시 그래도 금리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사실 이 세 분의 말씀이 방향성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사실 결국은 금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사실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그리고 유가라는 것도 그리고 미국 재정 적자라는 것도 결국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 거냐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제 견해 차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따라서 재정 적자라든지 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금리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조금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이제 분석과 그 다음에 전망들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남강 박사님께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쉽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 이것은 현재의 금리 수준, 명목상의 금리 수준도 상당 부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높아진 중립금리, 이 중립금리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 상황에 대한 반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해석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기술 혁신이 이런 부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물론 중립금리를 구성하는 요인이 잠재 성장률도 있고요. 이제 구조적인 어떤 수급 여건이 있는데 지금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거는 제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 팬데믹 이후에 더 높아질 거라는 걸 꼭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좀 둔화는 됩니다. 물론 한국이 훨씬 빨리 둔화되고는 있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둔화됨에 따라서 미국도 잠재 성장률이 그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테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 하방 압력을 일부 다시 보완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수준은 지난 1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구조적인 수급 여건 그게 결국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게 잠재 성장률과 한 나라의 그 저축 소비 의사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인데 그 수급 여건을 보면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그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요인은 결국 미국으로 봤을 때 그 바로잉을 그러니까 차입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수급 여건이 결국 중립금리를 실질 중립금리 수준을 조금 이전보다 높일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립금리는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잠재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유승창 전무님께 이제 다른 분들은 주로 이제 거시경제라든지 또는 이제 DCM 관련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유일하게 조금 ECM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도 많이 담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ECM 중에서도 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라면 당연히 IPO가 되겠죠. IPO는 사실 건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형주들의 IPO가 건수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반을 끌고 가는 것은 역시 그래도 대형 IPO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아마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것 같아요. 대형 IPO에 대한 올해 하반기 또는 조금 길게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IPO가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의견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항상 대답하기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생각해 보시면 LG 엔솔 이후에 대형 빅딜이 시장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진을 했었던 딜들이 몇 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을 철회하거나 이제 포기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로 그냥 특히 이제 첫날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이런 가격 변동폭 확대를 활용한 중소형 투자 중심의 이제 IPO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좀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형 빅딜이 이제 좀 이루어지면서 좀 더 그 안정된 시장 형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수요 예측도 끝났고 내일부터는 공모를 이제 청약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 이제 수요 예측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락업이나 이런 부분도 기존의 중소형주와는 다른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락업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땐 종합적으로는 시장 그동안은 이제 마켓 리스크 때문에 빅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적어도 마켓 리스크 때문에 빅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컴퍼니 리스크는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와도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그런 시장은 좀 더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 상황에서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큰 빅딜도 소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한번 첨언돼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이제 변동성 확대를 활용한 투자가 IPO 시장에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모가 밴드를 초과하는 그 상향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IPO라는 게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면 공모주가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할인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 할인율을 해주는 건데 이 공모가 밴드 상단 대비 뭐 한 20, 30%씩 올려버리면 그 상품의 메리트는 떨어지고 메리트가 떨어진 상품은 지속 가능하게 이제 이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산정에 좀 더 주의를 하든지 아니면 밴드 상단을 초과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를 시장 참여자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빅딜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안정화되려면 이런 빅딜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밴드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공모가 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저 투자자분들이나 시장 참여자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발행사와 주관사를 좀 차별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형 IPO에 관련된 그런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딜에 관련된 평가 그리고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살짝만 요거 이제 짧게 한번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 중에 정책 중에 하나가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또는 이제 증권사의 입장에서 이런 기관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현재 어느 정도의 기대를 받고 있는지 시장에 그러니까 많은 주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과 아마 교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투자자 사이드에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개입될 수는 있지만 지금 중국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조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 프로그램은 좀 뭐 강도의 차이나 뭐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준영 전무님께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해외 채권, 주로 이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살짝은 조금 방향성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살펴보면 이제 요즘에 해외 주식들, 이제 해외 주식 직구에서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계시는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꾸준하게 해외 주식 매입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반면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해외 채권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까지는 주식만큼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외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해외 채권에 대한 편입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신다면 그 해외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 방식은 어떤 식으로 조금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해외 채권을 개인들이 사기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데노미네이션, 제일 작은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사는 거는 뭐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PB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제가 배분을 하고 나면 간접적으로 PB들을 통해서 이 채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대형 증권사에 우리가 물량을 배정을 하게 되면 대형 증권사를 통해서 채권을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채권 자체가 저희가 규제적으로 프라이머리에서 우리가 QIB라고 해서 큰 대형 투자자들, 그리고 금융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운용사라든지 아니면은 PB들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권에 대해서들도 많이 문의들이 들어오고요. 그러한 이유로 국내 증권사들 그리고 해외 PB들이 참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특히 티어 2 그리고 A 티어 1 같이 고금리 상품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의 투자자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배정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 주식 종목을 사듯이 쉽게 구입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투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 간접 투자의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직 그렇게 간접 투자의 경로조차 그렇게 해외 채권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금리 수준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경우라면 당연히 해외 채권, 더더군다나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금리 수준보다 해외 금리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해외 채권에 대한 관심도는 아마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해외 채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이렇게 그런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금 짧게만 다시 이제 원준영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WGBI 가입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는 이제 시기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뷰는 올해 9월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 외국인들이 패시브 펀드들이 한국의 채권들을 많이 구매를 해야 될 거고, 그 비중을 맞춰 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 채권뿐만 아니라 이 원화 채권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매입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을 사는 유수한 아까 저희가 아까 탑팩에서 얘기한 해외의 SSA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수 우량 투자자들은 이미 WGBI 들어가기 전부터
한국 채권들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의 금액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다른 발제자분께서도 9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준영 전무님께서도 9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비슷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WGBI 편입은 국내 채권 시장에도 상당히 유의적인 변화 내지는 영향을 가져올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발제자께서 지금 연준, 미국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시는데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과연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언제쯤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은은 기준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 같으시냐? 예를 들어 기준금리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라든지 시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일한 순서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국은행이 올해는 한 차례 4분기가 내리고 내년에 한 2차례 정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래 기존에는 이제 올해 2차례 내년 한 차례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총재님 한국은행 총재께서 통화정책 방향회의 이후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제가 읽었던 모습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을 수요 공급으로 분해를 해보면 수요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요는 낮은데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다른 뭐 EU나 영국처럼 먼저 이렇게 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줄 경우에 환율을 통해서 물가가 다시 또 자극되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다면 올해 4분기 한 차례, 내년에 한 2차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하우스뷰도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이제 한은 총재가 얘기했던 그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물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 달성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불투명해졌고 그런 것들이 반영을 해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박사님과 같은 의견인 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스탠스를 확인한 후에 후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뭐 빠르면 올해 그러니까 4분기에 한 번, 내년에 2번 아니면 올해 4분기에 미국이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2에서 3회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 두 분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를 볼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켓 컨센서스가 과거에 5번, 4번 지금 한 번 할까 정도의 기조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해서 먼저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환율, 그다음에 이제 경기 둔화 이 두 가지가 큰 우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올해 하면 많으면 한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께서 비슷한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많으면 한 번 정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까지 조금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실상 내년부터 인하될 가능성 정도를 더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세 분께서 굉장히 공통적인 비슷한 방향성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 이남강 박사님, 유승창 전무님, 원준영 전무님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내외 자본시장 변화와 자금 조달 전략에 관해서 전문가적인 견해를 이렇게 나누어 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들으시면서 이 세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조금 확신이 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결론의 방향성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저런 말씀들을 해주셨는지를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이러한 오늘 들으셨던 발제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런 시장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더벨의 성화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자리를 준비하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더벨의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의 발제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2024년 더벨 캐피탈 마켓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포럼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